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대학 진학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에 부담이 많다고 제게 이야기했는데 실업계에서 내신 등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혼을 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학교에 간다고 간 아이가 학교에도 가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나 집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섭고 겁이 납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야단치고 그런 다음에는 또 후회를 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가 바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나만 쳐다보면 좋지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잘 못 번다고 그만한 일에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세상살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환상이고 욕망일 뿐이에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불고 하면서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운가?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괴롭지가 않습니다. 또 원하는 게 꼭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어야만 꼭 맛있는 게 아닙니다. 한 3일 굶으면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꿀맛이에요. 10가지를 차려줘도 15가지 반찬 먹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반찬이 부족한 것이고 20가지를 차려줘도 30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3가지를 차려줘도 못 먹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기쁨이 생겨요. 결국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수치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 30년) 전은 지금보다 여러 조건이 떨어졌는데도 그때도 삶의 기쁨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괴로울 일이 뭐가 있냐고 할 만큼 조건이 훨씬 나은데도 어쩌면 괴로움은 더 커지고 불만도 더 많아지고 희망은 더 적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져서 욕구가 더 커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욕구를 따라가면 영원히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욕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욕구에 대해 적절한 절제를 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삶의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오죽 답답하면 엄마에게 내신 성적 문제를 털어놓았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야단을 치니 아이가 어디에 마음을 두겠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껴안아줘서 다독여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 주고 집에서 내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공부를 잘했는데 요즘은 공부도 안 하고 밉상이에요. 이렇게 자식 흉보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 기대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식을 미워하는 것은 엄마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꾸 엄마 마음을 못 내고 자기 욕심만 내세우니까 아들이라도 도저히 그 안에서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가출했으니까 다행이지 아이가 극단적인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100일 동안 바짝 기도를 하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깊이 참회하고 형편이 되는 대로 어려운데 보시를 좀 많이 하세요.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시를 해서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좋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라. 대학교 1학년을 휴학하고 사관학교 준비 중인 학생이 부모님과 진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공부나 일을 해보려고 해도 물에 젖은 걸레처럼 축 늘어지거나 무기력해지고 공부하는 책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처럼 눈앞이 깜깜해지고 침울하고 두렵습니다. 또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아직도 부모님, 특히 엄마와의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만 보면 저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섭니다. 책만 봐도 우울한데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합니까? 왜 억지로 하려고 하나요? 재미있다 생각해도 재미없고 책만 보면 자꾸 우울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공부라면 오늘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행복하려고 사는데 지금처럼 눈앞이 캄캄한 것을 왜 합니까? 남을 괴롭히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야 해요. 그리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남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관학교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괴로운데 억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관학교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설사 좀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일어나면 부모가 반대해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만 해도 책만 봐도 눈앞이 깜깜하고 어지러우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관학교 안 가고 딴 일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일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혹시 사관학교에 갔다 해도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신뿐 아니라 남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주 즐겁고 재미가 있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할만하면 하고 싶긴 하지만 내 신체나 정신적인 조건에 안 되겠다 하면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진로를 열어주면 좋은데 자기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이처럼 아이들이 병이 들어요. 애가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 고쳐주는 데 관심이 많으면 이 아이는 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흔히 공부만 잘하면 의사 되겠네, 법대 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 되라 이럽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돈 많이 버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의사가 되니까 과잉 진료가 일어나고 돈벌이 수단으로 고시 패스하니까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돈을 많이 벌기 힘듭니다. 대기업에 탈세를 돋거나 세금을 깎아주어서 돈을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나눠 쓰잖아요.
결국 돈만 쫓아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 못된 짓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재주 없는 사람 때문에 혼란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옛날에 아무도 초등학교 안 갈 때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학교 선생할 수 있었어요. 다 초등학교 다니니까 중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했고 중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었을 때는 상고나 공고 나와서도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부 고등학교는 나오니까 또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87%가 대학을 나오니 대학을 나와봐야 옛날에는 초등학교 나온 수준도 안 돼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유학 갔다 오는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유학 갔다 와 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고학력만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자식을 변호사, 의사를 만들려고 닥달해서 국민의 절반은 변호사하고 절반은 의사하면 개인도 나라도 잘 되고 행복할까요? 그 허상에 매달려서 무조건 공부하니까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어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심각합니다. 또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니 창의성도 떨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잘 된 애는 1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시킨 대로 해도 안 되니까 저항심만 커집니다. 그리고 주체성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의 중심을 못 잡아 방황하면서 다 엄마 때문이야 라며 책임을 엄마에게 돌려요. 엄마가 만들어준 인생이니까 자기 반성도 안 하고 자기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엄마한테 자식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놀고 싶다 한다 해서 무조건 놀게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가 다 공부를 좋아합니까? 공부는 10명 중에 한두 명만 하면 돼요. 기본 상식선에서만 배우면 되고 학문을 할 사람은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이 자신의 취향과 기질, 재능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해요. 20대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에서도 일해보고 저기에서도 일해보고 고생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돈 많이 번다고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대기업의 증권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주식이 떨어져 고객들의 항의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보충해 주려다가 더 빚을 진다면 그걸 알고도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대기업에 들어가 좋겠다고 하지만 내일 사표 낼까, 모레 사표 낼까 이런 마음으로 사표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면 행복하겠어요? 그 속을 모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과수원을 하든 농사를 짓든 소박하게 사는 것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별이 쏟아지는 밤도 즐기고 맑은 공기도 쐬며 조금 적게 먹고 적게 입더라도 삶을 만끽하면 사는 걸 선택했다면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행복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식도 괴롭고 부모도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만족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할 일은 이러한 가치관을 갖도록 자식을 돕는 것뿐이에요.
소원 성취 수능 기도문. 옆집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고등학교 수험생이 되면서 짜증이 부쩍 늘고 예민해졌어요. 아이 대하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인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고3병이라고 할 만큼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세상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를 두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더구나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긴장감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겪는 아이를 위해 부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사실 공부는 아이가 하는 것이니까 엄마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곁에서 도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나이가 17살에서 19 사이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전후를 사춘기라 합니다. 사춘기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변해가는 시기인데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면서 성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신체가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15살이 되면 결혼을 시켰지요. 곧 몸이 어른이 될 때 정신도 어른이라고 대우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청소년들이 겪는 갈등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몸은 어른이 됐는데 사회적인 조건에서는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뇌를 합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부모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어릴 때로 돌아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 견주어 보면서 아 맞아, 나도 그때 그런 고민이 있었지. 저만한 나이에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자랄 때와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내가 살던 때의 눈으로 그 기준으로 아이를 보지 않는 겁니다. 즉,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나이 때 어땠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내 경험에 사로잡혀 내 경험을 절대화하게 되고 아이를 비판하는 쪽으로 가기라도 하면 결국 아이가 어긋나게 됩니다.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성향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 아이들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요? 첫째, 친구입니다. 친구 문제 중 대략 70에서 80%가 이성 문제이고 나머지는 동성 친구들과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가족 문제인데 이 중에서도 부모의 갈등입니다. 엄마 아빠가 갈등을 일으키면 그 때문에 아이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의 정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과외 선생을 붙여주고 학원비만 대주고 밥이나 해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늘 불안한 상태예요. 마음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공부는 뜻대로 안 되고 날짜는 하루하루 지나가니 초조한 거예요. 부모들은 그 마음을 이해해줘야 해요. 심리가 불안하면 이것만 끝내면 다른 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해야 할 공부 생각보다는 끝낸 후에 하고 싶은 일을 공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불안해하는 아이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안정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3이니 더 일찍 일어나야 하지요. 다들 놀러 갈 때 고3이라 못 가고 텔레비전도 고3이라 못 봅니다.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당연히 해왔던 일들을 입시생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니 마치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으려 할 때 온갖 번뇌가 생기고 반발 심리가 생기는 것처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부모는 먼저 아이들의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만의 세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아이를 이해하겠다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짐을 해도 사람이란 늘 자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네가 고3인데 지금 연애하게 생겼냐? 텔레비전 보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그럴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몰래 하게 됩니다. 결국 얘기가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 의기투합하게 되지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 생각이 틀렸을 때 교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그 생각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항심은 더 강해집니다. 정서도 아주 예민해져서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나고 동정심이 일어나고 쉽게 휩쓸립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길도 열리고 깡패가 되는 길도 열리고 갑자기 자극을 받으면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럭비공이 땅에 부딪히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아이들의 심리가 불안정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성 문제도 부모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연애할 때냐? 라고 하지만 신체 구조상 주위 여건상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야단치기보다는 먼저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놀고 싶다면 놀 수 있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입장이 되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아이를 이해하면 내가 편하고 아이를 이해하면 설득도 쉬워져요. 단순히 아이에게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아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 인생에 간섭도 하지 말고 특별히 애한테 뭘 해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건 해주면서 안 해야 할 간섭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컷 도와주고도 인사는커녕 원망만 듣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 이상을 남편한테 합니다.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것까지 해놓고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상대를 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가족관계에서는 이러한 속박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3을 자녀로 둔 부모의 가장 큰 과제는 이해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아이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필요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에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놔야 해요. 아이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동의할 수 없으면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간섭을 하고 또 집착하기 때문에 외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 떨어지면 떨어져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하루도 못 가요. 이튿날 다시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니 아이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잔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이 한 말대로 단호하게 실행하면 아이들은 겁을 내거나 신뢰를 하는데 자꾸 우왕좌왕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정한 관계를 맺는 이유가 전부 자기 인생을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이해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이해의 기도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직접 잘못했다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예하는 태도를 가져서 집안이 화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망했건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건 공부하는 입시생을 두면서 그런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남편이 새벽이 다 되어서 들어와도 아내는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맞아들이면서 아이가 아빠는 왜 이렇게 늦으셨대요? 그러면 오늘 사업 때문에 늦게 오셨단다. 이렇게 대답하고 왜 술 마시고 들어오셨대요? 이러면 너도 나중에 커서 일해봐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남편의 입장을 두둔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빠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했다가도 별일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회 기도를 하라고 해서 무조건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다 압니다.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제가 부족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나 표정에서 이 마음이 우러나와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참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아이가 공부 못하는 책임을 아내한테 떠넘깁니다. 당신 도대체 뭐해? 집에서 애 공부도 안 돌보고. 이렇게 말하면서 꼭 남의 자식 보듯이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다 보면 수험생을 둔 엄마도 주위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엄마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하면 엄마 마음이 편해지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닦으면 아이가 대학 원서를 낼 때 쓸데없이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고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가 좋아진 것은 아이의 공덕이지요. 이때 만약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도 시험에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좋아진 것만 해도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많이 얻었다. 이렇게 돌이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비가 내리면 비 내려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나날이 좋은 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기복 기도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재앙과 복이 계속 교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늘 떠있고 흥분되기 마련입니다. 기도할 때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번뇌도 적게 일어나고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서 계속 의심이 일어나면 번뇌가 많아지고 힘이 안 생깁니다. 우리 아이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빈다고 되나 하는 생각이 한편에서 일어나고 그렇다고 불안하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도와줄 건 없으니 기도라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드니까 이게 번뇌가 되는 겁니다. 옛날 할머니들처럼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현대 교육을 받아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무의식 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아이한테 압박이 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냐?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남편한테도 불만이 생깁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데 당신은 애가 고3인데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아이가 공부할 때 부모도 자신의 공부를 하세요. 아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엄마는 옆에서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다 힘들면 아이도 공부하다 힘든 줄 알게 됩니다. 아이가 공부하다 나와 봤을 때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가 자극을 받아 다시 공부합니다.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다면 엄마가 먼저 공부하세요. 엄마가 마음 공부를 해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이와 대화가 되고 편해집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번뇌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엄마가 아이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기도를 할 때는 빈 마음으로 소원을 빌어야 힘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하면 애만 쓰게 되고 힘이 별로 없습니다. 딱 100일 동안만 먼저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하세요. 소원을 빌더라도 욕심 없는 빈 마음으로 소원을 빌어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도를 할 때는 내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면 효험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이들 수능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아들은 성인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은 다른 아이에게 양보할 겁니다. 그러니 옆집 아이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남는 게 있거든 그때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 성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